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늘 힘들게 살아야만 했어요. 어렸을 때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는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시어머니까지, 정말 제 삶은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나마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잘 살고는 있지만, 아직도 고요한 어둠 속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 그때 제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힘이 들어요. 제가 힘들게 살아온 인생보다 남아있는 인생이 더 길기에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생각처럼 그리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이렇게 고통의 나날이 되었던 시발점은 부모님의 이혼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저에게는 다정했던 아버지였지만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으셨고, 결국 두 분은 잦은 싸움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하시게 되고, 저는 그 뒤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는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시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며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셋이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아버지는 제 작은 손을 뿌리치시고는 짐을 들고 나가셨어요. 그 모습이 제가 아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가시고 난 후 저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밥도 먹지 않은 채 매일같이 울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을 했지만 제 마음이 슬픈 것을 어린 나이에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말도 안 듣고 자꾸 힘들게 하면 자신도 아버지처럼 짐을 싸서 나가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깜짝 놀란 저는 어머니마저 잃게 될까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삼켰어요. 울먹이던 저를 안고 어머니는 이제 우리 둘밖에 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극도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어요. 날이 환한 시간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둑어둑해지는 고요한 밤이 되면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웠죠. 아직 이혼의 상처가 커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외로움은 더욱 커져갔고, 급기야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셨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저에게 친구들과 문방구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집 안에는 어머니가 데리고 온 남자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보상받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는 한 남자를 만나 그 남자와 함께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가게 안에는 작은 방이 하나 딸려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먹고 자며 생활을 했었어요. 어머니는 낮에 밥 장사로만은 돈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밤에는 술을 같이 팔았고, 가게 안은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언제나 시끌벅적거렸어요. 저는 방 안에 있으면서 밖에서 사람들이 뒤섞여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듣기 싫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양손으로 귀를 꼭 막고 있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술에 취한 어머니가 들어와 저를 안는 바람에 깨곤 했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굳이 꼭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해야 하는지, 주인이 꼭 술을 저렇게 같이 마셔가며 장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기보다는 어머니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는데 가게 밖이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안을 들여다보니 식당 안에는 웬 아줌마 한 명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고,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하시는 아저씨는 그 아줌마에게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 아줌마는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퍼부었어요.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소. 여기 이년놈들 좀 보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가정 있는 남자를 꼬드겼네.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이 가게 이거는 무슨 돈으로 다 한 거야? 그동안 번 돈 이리로 다 보낸 거니? 집에 네 새끼는 배고파서 울고 있다 이 양반아.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지 새끼는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고 그저 치마만 두르고 있으면 해벌레 해가지고서는. 그래, 요것들 잘 걸렸다. 오늘 너희 둘 다 죽고 나 죽자. 이거 놔요. 바람핀 년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입을 나불대. 나는 결혼한 남자인 줄 몰랐다고요.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을. 유부남도 아닌 총각인 남자가 애딸린 이혼이한테 왜 붙어있겠어? 어머니가 총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저씨는 사실 유부남이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어머니는 졸지에 남의 남자와 바람을 핀 천하의 불륜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반반한 얼굴로 가정 있는 남자를 꼬드겨 돈을 받아 식당까지 열고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시끌벅적한 식당을 보다가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뛰었어요. 한참을 뛰어 도착한 곳은 버스 터미널이었어요. 언제나 이곳에서 떠날 거라는 갈망이 있어서인지 저는 자연스레 또 그곳에 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삐 오고 가는 의자에 걸터 앉아 저는 멍하니 사람들의 발걸음을 쳐다보았어요. 빨리 걷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 종종거리며 걷는 사람. 저도 저 사람들을 따라 이 길로 어디든지 갈까 여러 번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생각하니 차마 그러지 못했죠. 몇 시간을 앉아있던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터덜터덜 가게로 돌아갔어요. 가게 안에는 여전히 엉망진창 잡동사니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술병을 입에 댄 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방에다 갖다 놓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술병을 바닥에다가 던지고는 울먹였어요. 치울 것 없어. 그냥 놔둬. 정말 몰랐어요? 뭐를? 너도 내가 유부남인 줄 알고 그랬다는 거냐? 아니면 됐고요. 아니 요코씨, 너조차도 엄마를 무시하는 거니? 무시 안 받게 잘 살아보던가요. 지금 이 꼴이 다 뭐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이게 다 네 아빠 때문이야. 아버지 핑계 대지 마요. 네 아비 흉보는 건 싫다 이거냐?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길 왜 나가? 나 그놈한테 한 푼도 안 받았다. 이거 다 내가 알아서 한 거야. 그놈이 나한테 빌붙은 거지 내가 붙은 게 아니라고. 여자 혼자 산다고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거냐고. 듣던 중 다행이네요. 그래, 네 어미 그 정도는 아니라니 말이야. 됐어요. 그만하고 들어가요. 술에 취해서 말도 잘 못하면서. 그래. 들어가서 자야지. 그래야 내일 또 장사를 하고. 아이고.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높다란 문지방을 넘고서 방에 들어가 그대로 뻗어서 코를 드렁드렁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와 가게 구석구석을 정리를 하고 식당 문을 걸어 잠그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쪽 벽면에 기대어 앉아 저는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밖에 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자니 화가 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낮장사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고 어제 낮에 본 그 아줌마의 말이 거짓이었는진 모르겠지만 그 뒤로 그 아저씨와 아줌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계속해서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뻔뻔하다며 나라면 부끄러워서 벌써 도망을 갔을 거라고 혀를 차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의 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소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편모의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던 저는 자연스레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도 소극적이었고 저의 상황에 대해 친구들이 아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냈고 다행히 어머니가 식당을 계속하시면서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대학은 제 스스로 포기를 하려 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조금씩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두었다며 그렇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전문대학에 입학한 저는 시간이 가능하면 무슨 일이든지 했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바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알바를 한 곳은 학교 앞 맥주집이었어요. 제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졸업하기 전까지 알바를 했으니 꽤 오랫동안 일을 한 곳이었어요. 제가 맥주집에서 오랫동안 알바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정한 사장님 덕분이었어요. 푸근하고 인정이 많은 사장님은 저와 15살 차이가 나는 거의 삼촌뻘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게 공부를 하며 학비를 버는 것을 아셨기에 사장님은 퇴근을 할 때면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그랬고 아무리 바빠도 버스가 끊기기 전에 퇴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사소한 것에 저는 감동을 받았었고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사장님을 보면 볼수록 어렸을 때 헤어진 아버지 생각이 떠올라 더욱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한눈에 반했다며 고백을 한 거죠. 저도 저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 저를 보고 사장님은 어른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나를 좋아하냐며 장난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진심이라고 말했지만 사장님은 그때마다 웃고 넘기셨어요. 저는 제 마음을 그저 장난으로 생각하시는 사장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이 저에게 말을 걸면 정색을 하며 대답을 하곤 했어요. 사장님도 그런 제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괜히 저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맥주집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려 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뾰루퉁한 얼굴로 사장님과 마주했죠. 사장님은 요 며칠 왜 자신에게만 웃음이 없냐고 물으셨고 저는 제 마음을 장난으로만 생각해서 서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허허 웃으시며 장난으로 안 넘기면 이 상황을 자신도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랬다며 서운했다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그럼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냐고 물었고 사장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을 빼고 생각해보니 한결 편하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이왕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된 이상 같이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고 사장님을 안았어요. 사장님도 저를 안아주었고 저희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연애를 시작했고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저는 사장님과 함께 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 단꿈에 빠져 있을 때 저의 꿈을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를 처음부터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처음에 사장님이 저를 데리고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대뜸 저를 가리키며 핏덩어리라고 표현을 하며 결혼을 할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키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저는 그때의 그 무서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나 독사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지 심장이 쪼그라들어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 저는 사장님과 결혼을 못할 뻔했지만 다행히 사장님이 시어머니보다 더 강하게 나가시는 바람에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장님의 생모가 아니라 새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막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게다가 사장님이
시댁에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입장이라 더 이상 사장님의 눈밖에 나면 이도저도 안 될 거라는 것을 아시는지 항상 적당하게 조절을 하는 것 같았어요. 괜히 사장님의 심기를 건드려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들을 못 받게 된다면 시어머니는 지금처럼 사치를 부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싫었던 시어머니는 사장님이 결혼을 하자마자 생활비를 줄이자 저를 더 눈에 가시처럼 여기셨고 저에게 살림을 가르친다며 허구한 날 저를 시댁으로 불러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어떤 날에는 주방에 있는 그릇들을 다 꺼내서는 한 번씩 다 닦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안 쓰는 그릇들은 또다시 신문지로 깨끗하게 싸서 도로 넣어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날에는 장마다 이불을 다 꺼내서는 이불을 빨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이 일 저 일 시켜놓고서는 본인은 뜨뜻한 볕이 들어오는 곳에 누워 낮잠을 자기 일쑤였어요. 아니면 바람이 솔솔 부는 마루에 걸터 앉아 손톱마다 빨간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입으로 후후 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게 느껴지던지 저는 시댁에 갔다 올 때마다 커다란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오는 것 같이 힘이 들었어요.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어머님 댁이에요. 오늘은 또 왜? 집안일이죠 뭐. 어머님이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요새 당신 얼굴이 말이 아니야. 살도 점점 빠지는 것 같고. 그냥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원체 좀 약골이잖아요.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 먹어야지. 안 되겠어. 내일 가게로 잠시 들려. 같이 한의원에 가보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기는. 여러 말 하지 말고 내일 나랑 같이 가봐. 고마워요. 저는 언제나 저를 위해주는 남편 때문에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괜히 속상할 거고 또 시댁에 가서 난리를 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아시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부당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감내하며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오늘은 저와 어디 함께 갈 일이 있다며 서둘러서 시댁으로 넘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줄 아침을 차려주며 시댁에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간다며 집을 나왔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시댁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자신의 짐을 던지더니 따라 나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를 따라 길을 나섰고 낯선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문을 열고는 들어갔어요. 저도 그 뒤를 쭈뼛쭈뼛 따라 들어갔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통들이 여러 개 있었고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왔던 터라 머뭇거리며 서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 멀뚱대고 서 있냐며 가방에서 앞치마와 바지를 꺼내주며 어서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아줌마들 사이에 앉아서 던져주는 배추를 양념으로 치대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친정이었어요. 오늘 김장을 담그는 날인데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다짜고짜 일을 시키다니.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옆에 아줌마들이 하는 것을 곁눈질로 훔쳐보고선 그대로 따라했어요. 옆에 계시던 아줌마 한 분이 그런 저를 보더니 김장을 처음 해보냐며 하나하나 찬찬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 종일 배추를 들었다가 넣었다가 반복을 하다 보니 저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좋은지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녁이 다 되어갈 때쯤 김장이 끝이 났고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으신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데리러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고생 많이 했다며 김장통 여러 개를 차에 실으셨어요.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저는 온몸이 쑤셔서 끙끙 앓았어요. 잠을 자고 싶었지만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저를 데려다 주신다며 저희 집으로 차를 몰고 갔고 대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아침에 데리고 나가서 지금까지 김장을 하고 온 거냐며 사람을 어찌 이리 혹사를 시키냐며 짜증을 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아줌마들과 다 같이 한 걸로 너무 그러지 말라며 언짢아 했어요. 그리고는 차에 있는 김치통을 하나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마루에 있던 보약을 발견을 하고는 남편에게 누구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제가 몸이 많이 상해서 한의원에 같이 가서 지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여자 몸에 좋다는 것으로 하나 지어왔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잘했다고 정색을 하며 늦었다며 시아버지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시고는 집을 나가셨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남편은 지어온 약을 한 재 따라주며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나왔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고단했던 저는 그 길로 잠이 들어 다음날 점심때가 될 때까지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한참을 단잠에 빠져 있는데 계속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떴어요. 전화를 받은 저에게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퍼질러 자냐며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눈이 번쩍 들었고 불이 나게 시댁으로 갔죠. 시어머니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야 일어난 거냐며 혀를 차셨어요. 그리고는 온몸이 쑤셔서 힘들다라고 말을 하며 앓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늙은 부모에게는 약 하나 안 사다 주는 놈이 젊은 자기 마누라한테는 약을 사다 바친다며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어제 남편이 저를 먹으라고 사다 준 그 약이 또 마음에 걸리신 모양이에요. 늙으면 다 죽어야 된다며 결혼을 하니 자식 새끼는 필요도 없다며 머리를 싸매고 누우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집으로 가 남편이 사다 준 약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약을 벌컥 들이키시더니 좋은 약인지 하나도 쓰지 않다며 입맛을 다셨어요. 결국 저에게 온 약은 시어머니에게로 갔고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서 보관하고 먹겠다고 거짓말을 하곤 시어머니에게 매일 약을 데워서 드렸어요. 질투와 시기가 많은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술집이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하게 될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장사가 되지 않았을 때도 여기저기 끌어다가 잘 막아냈던 남편이었지만 계속되는 매출 하락으로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상황이 많이 나빠져 많이 힘들어했어요. 게다가 주변에 새로 생겨나는 술집들에 밀려 더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한 남편은 가게를 폐업하고 살던 집을 처분해 그동안의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가게 운영만 해본 남편은 어느새 나이도 더 많아졌고 마땅히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남편은 생활비라도 벌어보겠다며 새벽마다 용역회사 앞으로 나갔어요. 운이 좋을 때에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운이 없을 때에는 그 일도 하지 못했죠.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다 집 근처 식당에서 주방 아줌마를 구한다는 것을 보고 무작정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하겠다고 말했고 그때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며 살림에 보탰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아등바등 살아도 내 알 바 없다는 식으로 무관심했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집안일을 시키며 구박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느라 녹초가 된 몸으로 집으로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오면 어떡해? 오늘 손님들이 늦게까지 있어서요.
그럼 우리 밥은 어쩌란 말이냐? 아직 안 드셨어요? 먹을 게 있어야지 먹지. 아침에 먹은 것들 있잖아요. 뭐? 지금 아침에 먹은 걸 또 먹으란 소리야?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서요? 얘가 안 하던 말대꾸까지 하고 요새 네가 돈 좀 번다고 뭐라도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시애미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같이 힘들잖아요. 나는 며느리 있는데 내 손으로 밥 못 차려 먹는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밥부터 차려. 알겠냐? 어머니,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얘 봐라. 나도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던지.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버릇처럼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했고,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돈 잘 벌던 남편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남편이라 그런 것인지 막무가내였죠. 저는 방에 들어와 어두컴컴한 곳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집 없는 서름이 이리 큰지 처음 알았어요.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그동안 쉴 새 없이 일을 한 나머지 몸살이 났고 식당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리 일한 티를 내냐며 궁시렁거리셨죠. 남편은 아침에 용역회사에 나가면서 병원 문이 여는 대로 병원에 가보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마당에 병원에 가는 돈이 아까워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안 좋아졌고 속도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갔던 일을 허탕을 치고 돌아온 남편은 그런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단순 몸살인 줄 알았던 저는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상황이 안 좋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생명에 저희는 기뻐했어요. 저의 임신 소식에 시아버지 역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입이 하나 더 늘게 생겼다며 투덜거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원래부터 저런 분이셨으니까요. 임신을 한 저는 입덧이 심해지고 몸이 약해 다니고 있던 식당 일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지방으로 몇 달간 용역 일을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방에 가는 날 아침에도 저에게 무리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며 떠났고 저 역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하지만 저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과 입덧으로 힘든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셨어요. 입덧이 너무 심했던 저는 특히나 생선 비린내를 맡으면 역해서 토하기 일쑤였어요. 그런 것을 알고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생선구이를 해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동안은 생선 알러지가 있어 생선을 먹지 못하는 저였지만 시어머니가 생선구이를 좋아하시니 매 끼마다 생선을 해드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생선이 쌓여진 비닐만 봐도 헛구역질이 올라와 손을 갖다 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모 식성 하나 못 맞추냐며 말씀을 하시니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가 던져주신 생선이 담긴 비닐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는데 순간 저는 토할 것 같이 웩 하고 올라왔고 눈물 콧물이 다 나왔어요. 그때 마침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가 집에 들어왔죠. 오이케, 무슨 일이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입덧이 갑자기 올라와서 이게 도대체 뭐길래 생선이... 왜... 생선은 먹지도 못하면서 어머님이... 아니, 먹지도 못하는 생선을 왜 만지게 해서는... 저는 시누이가 비늘을 벗기는 순간 또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시누이는 물로 손을 씻고는 얼른 저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방에 누워 잠시 쉬라고 말했죠.
시어머니와 상극이었던 시누이는 아무 반찬이나 먹으면 되지 입덧하는 며느리에게 꼭 이런 걸 시켜야겠냐며 짜증을 냈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누이의 눈치를 살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생선을 손질을 해서는 구웠어요. 그리고는 이 집에서는 이 생선이 마지막 생선이라며 입덧이 끝날 때까지는 며느리 좀 이해해 주자며 저를 구박하지 말라고 시어머니에게 으름장을 놓았죠. 시누이는 누워있는 저에게 다가와 어린 나이에 고생한다며 시어머니 몰래 용돈을 쥐어주고는 알뜰살뜰 이부자리를 챙기셨어요. 그리곤 시어머니가 괴롭히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며 웃으셨죠. 저는 그런 시누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시누이가 가고 난 후 한동안은 집안이 평화로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시어머니 역시 저를 구박하지 않으셨어요. 웬일로 시어머니는 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아침부터 시장을 가셨어요. 저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생일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너무 고마웠죠. 남편도 일 때문에 못 오는 상황에서 저의 생일을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의 마음 씀씀이에 저는 지금까지 저를 구박했던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 다녀오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몇 시간을 뚝딱뚝딱 만드시더니 한창 차려서는 저에게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기운 없는 몸을 일으켜 밥상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것은 생일상이 아니라 제사상이었어요. 미역국이 있어야 할 자리엔 멀건 탕국이 있었고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잡채는 보이지 않을 뿐더러 동태전에 제가 먹지도 못하는 생선까지. 밥상을 멍하니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기껏 생각해서 시장까지 갔다 오며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먹지를 못하냐며 어서 먹으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이 정도로 싫어할 줄을 몰랐기에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한 숟갈 겨우 먹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와중에 옆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접시에 담겨진 동태전을 손으로 하나 집어 들더니 저에게 먹어보라며 건넸어요. 저는 생선 알러지가 있어서 먹지 못한다며 거부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돌변한 시어머니는 불이 나게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저에게 달려와서는 회초리를 들고 저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 고함을 지르는 저의 소리에 밖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쫓아 들어오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피하느라 도망을 다녔죠. 그러는 바람에 밥상 위에 있던 음식들은 다 엎어졌고 온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미쳤냐며 그만두지 못하겠냐고 호통을 치셨지만 벌써 눈이 반이나 뒤집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거짓말을 한다며 회초리를 휘둘렀어요. 그때 마침 시누이가 집으로 들어왔고 날뛰고 있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휘어잡았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들자 뒤로 몸을 움직이며 아프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시누이의 손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누이의 악의 힘은 더 세져 시어머니는 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없이 날뛰시던 시어머니가 조용해졌고 시아버지와 저도 멈출 수 있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시누이는 어젯밤 남편의 부탁을 받고 임신을 하고 혼자 있는 저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왔다가 앞전의 상황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진정이 되자 시누이는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풀었어요. 시누이가 어찌나 세게 꽉 잡았던지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은 위로 솟은 채로 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자신의 손에 걸려있는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네가 뭔데 나가라 말란 소리야? 당신이라는 사람 정말 뻔뻔한 사람이군요. 뭐야?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난 못 나가! 내가 왜 나가? 실컷 며느리 생일상 봐줬더니 날더러 나가라고? 이게 생일상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내가 저번에 해준 생선이 이 집에서 마지막이라고 말했죠? 먹지도 못하는 생선은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알러지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천연이 날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됐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제 그만 나가요. 아니 얘는 어딜 자꾸 나가래. 지금까지 지 애비랑 살아줬더니 이제 와서 날더러 나가라고? 누구 좋으라고? 난 못 나가. 나가려면 너네들이나 싹 다 나가. 아니 이 여자가 뭐? 이 여자? 그래, 내가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다른 남자랑 바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래 놓고선 어디서 뻔뻔스럽게 안주인 행세야. 무슨 소리야? 본인이 더 잘할 텐데. 이거 왜 이러시나? 몇 년 동안 생활비 받은 족족 그 남자한테 다 갖다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돈 쓰고 다닐 때는 좋았지? 이제는 당신한테 줄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남자한테 가서 살던지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신우이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족들 앞에서 폭로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연세가 많으신 시아버지가 상처를 덜 받으시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신우이였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어쩔 수 없이 다 말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믿으며 사신 만큼 큰 배신감에 노여워했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다 예전 일이라며 아주 오래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 만난 지 꽤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시아버지는 매몰차게 등을 돌리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짐가방을 들고 시아버지에게 쫓겨났고 시끄러웠던 집안은 한순간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마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저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신우이는 시아버지를 방에다 모셔다 드리고 제 방으로 와서 제 이부자리를 봐주었어요. 그리고는 어질러진 방안을 걸레를 가지고 와 꼼꼼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놀란 마음에 가만히 누워있는 저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을 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한참 뒤 밥상을 한 상 차려서는 가지고 들어왔어요. 신우이는 누워있던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신우이가 차려온 밥상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어요. 신우이는 갓 지은 하얀 쌀밥에 소고기가 잔뜩 들어간 미역국,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으로 둘러진 잡채와 나물을 만들어 왔어요. 신우이는 울고 있는 저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생일을 축하한다고 말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먹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신우이는 웃고 있었고 저는 음식을 더 먹을 수도 없이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세상 이렇게 따뜻한 생일상은 처음 받아봤어요. 친정어머니에게도 받지 못했던 생일상을 신우이에게 받다니 저는 신우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신우이는 그동안 고생한 것을 다 안다며 남편이 올라오기 전까지 자신이 함께 있어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큰 위안이 됐죠. 신우이는 이제 그만 울고 어서 먹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미역국에 밥 한 공기를 다 말아서 깨끗하게 비웠어요. 다음 날부터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된 신우이는 제가 출산을 하기 전까지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기저귀와 옷가지들, 그리고 산모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친정 어머니가 챙겨줘도 이만큼 꼼꼼하게 다 챙겨주지 못할 만큼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특히나 출산을 하고 나면 변을 보는 것이 힘들다고 자신은 그럴 때 먹고는 효과를 많이 봤다며 푸른 주스도 냉장고에 넣어두셨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 덕분에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었죠. 지방에 내려갔던 남편도
다행히 출산 전 일이 마무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사랑스러운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온 집안 식구들은 누구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뛸 듯이 기뻐했어요. 시어머니의 일로 집안이 어수선했는데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분위기가 바뀌었죠. 고요하고 어두웠던 집은 밝고 환하게 바뀌었고 아들의 울음소리로 시끌시끌했어요. 온 가족이 아들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몇 주를 보내고 저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시아버지는 도시 생활을 접고 귀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저의 출산 때문에 미처 헤아리지 못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충격이 꽤 크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가족은 시아버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주말마다 시골로 찾아가 얼굴을 뵈며 지냈어요.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가족들에게 소소하게 먹일 야채들을 키우며 조용히 살고 계시는 시아버지는 한 달, 두 달 점점 더 몸이 회복이 되는 것이 보였어요. 저 역시 그때 충격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잊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그때의 일들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했고 한 번씩 떠오르는 그때의 일로 많이 힘이 들었어요. 남편은 바쁘게 살다 보면 또다시 잊혀질 거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일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남편의 말대로 바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중이고 이걸로도 힘들다면 병원 치료도 받을 생각이에요. 하루빨리 상처를 딛고 그 상처를 무덤덤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